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이고 현재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이 최근에 오래 살던 아파트를 떠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2층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인데 부모님이 꿈에 그리던 집을 가지게 되어 요즘에 너무 행복해하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파트 생활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아파트만의 장점 때문에 주택은 비선호하셨던 두 분인데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이런저런 황당한 일을 겪고 나니 그 뒤로 생각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우리끼리 살 수 있는 주택 이런 데서 살면 좋을 텐데 하시며 작은 꿈이 생기기 시작하셨는데 알뜰살뜰 모은 돈과 살던 아파트를 팔고 드디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김에 아파트에 살면서 겪게 되실 수도 있는 괴담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요. 저희 가족이 겪은 거니 실화라고 해둘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 동마다 분유회장 있는 거 아시나요? 어렸을 때 저는 학교도 아니고 무슨 아파트에 그런 게 있나 싶긴 했었어요. 부모님도 처음 아파트에 이사 오시고 부녀회장님의 방문을 받기 전까지는 모르셨다고 하셨어요. 떡을 돌리면 우리가 떡을 돌렸지 떡을 받아먹으러 오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이사 온 첫날 저녁에 두 분이서 나눈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부터 부녀 회장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6, 7년을 살면서 부녀 회장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중 2명은 정말 이상한 논리로 살아가는 외계인인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외계인 부녀 회장을 저희가 이사한 첫날에 만나게 되었고요. 이상하게 제가 살던 아파트는 회의 같은 게 잦았고 부모님이 문자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뭔가 깐깐한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얘기한 게 생각나네요.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 아파트로 처음 이사 와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녀회장이 저희 가족의 생활 속에 자주 비치게 된 건 얼마 안 가서부터였습니다. 부모님은 세탁소를 하셨는데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멀지는 않았지만 걸어서 굳이 찾아올 정도의 위치도 아니었는데 부녀회장이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고 가고 집에도 찾아와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엄마가 부담을 느끼셨는지 한날은 말을 하셨다고 했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엄마가 하는 말이 자주 찾아오지 부녀회장님이 근데 와서 뭐 딱히 하는 것도 없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아우 난 그 사람이 왜 그러나 몰라. 이제는 집까지 찾아오니 집에서도 못 쉬는 것 같아서 얘기했지 아까. 혹시 부녀회장님 우리가 뭐 어떤 고쳐야 할 게 있어서 찾아오신 건지요? 가게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너무 자주라서 혹시 말을 못하고 계신 거면 지금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더니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오냐? 그 얘기 나누는 게 뭐 어렵다고. 에휴 됐어요. 아우 참네 하면서 픽 돌아서 가버리더라. 아니 우리가 좀 친하면 모르겠는데 친해지려는 의도도 없고 말이야. 와서 세탁할 거 맡기면서 돈을 낼 생각도 안 하고 집에 오면 밥만 먹고 가는데 엄마가 거기서 뭐라 그러니? 그냥 할 말이 있는데 못하나? 진짜로 그런 생각도 드니까 물어본 건데 빈정 상했는지 가더라. 아후 저러고 가서 좀 찝찝하긴 한데 뭐 별거 있겠니?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한탄을 늘어놓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부모님의 안색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저는 애어른이라 엄마 아빠랑 뉴스 보면서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어른들이랑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고 뭔가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여쭤보니 역시나 그 부녀회장이 문제였습니다. 이사 온 뒤로 아파트에 이로운 나무 심기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회비를 거뒀다고 해요. 물론 저희 집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사실 문자를 보긴 했는데 이미 나무가 많은 아파트였고 부모님은 일을 하고 계시니 참여할 수 없다고 의사를 남겼고 그렇게 지나가는 일인 줄만 알았는데 바로 며칠 뒤에 마주한 부녀회장을 보고 엄만 지나가는 길에 인사하려 했더니 갑자기 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엄마한테 다짜고짜 와서는 이 시간에 집에도 있을 사람이 왜 참여를 안 한대요? 갑자기 큰 소리로 달려들며 하는 소리에 엄마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했어요. 그 사람은 거기다가 지어낸 발도 가져다 붙이며 더 큰 소리로 엄마에게 야단쳤다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 심은 부분으로 차도 대지 마요. 이런 환경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같으니 분리수거는 할 줄 아나? 여태 어디서 살았나 모르겠지만 일하는 세탁소 거기 가보니 알겠더만 그 동네선 분리수거하는 것도 따로 없던데 완전 야만이처럼 길에다 막 버린 거 아닌가 몰라? 사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며 휙 하고 지나갔더랍니다. 그 부녀회장과 함께 있던 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네요. 부녀회장을 말리는 제스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날 엄마는 화가 나서 저녁에 소주에 닭을 뜯으셨어요. 물론 아빠도 같이요. 저희 가족이 저한테는 한없이 잘 챙겨주시지만 부모님은 정말 아껴가면서 사시는 두 분이라 소주 까는 적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면 정말 심각한 거 맞아서 저도 학교도 학교지만 집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부녀회장을 만나서 이상한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학교에는 왕따 이런 게 전혀 없는 청정공예 지역인데 사회에서 심지어 어른들이 그러니 논란날이기도 했어요. 그 뒤부터 저는 학교에 마치면 약속이 없는 한 집에 바로바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부녀회장 아줌마가 하는 행태가 어떤 것인지 저도 알게 되었죠. 그 부녀회장 아줌마는 꼭 우리 엄마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는 동에서 사람을 만나면 잘 해주거나 못 해주거나 딱 나눠서 행동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께 했던 행동도 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최소 미친년이구나 싶었죠. 그러다가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던데 제가 보기엔 뇌물을 잘 줬거나 그 동사람들이 지쳐서 잘해주니 부녀회장도 잘해주는 그런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이 아줌마야 한 번만 걸려라.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게 내 눈에 띄면 아줌마는 뒤졌어. 라는 복수의 화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줌마한테도 함부로 하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엄마면 제 엄마니까 제가 화라도 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감히 껴들어도 되나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디데이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쉽게 오진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몇 번 더 당한 듯한 엄마 얘기에 저는 화가 나서 엄마한테 좀 따져보지 라고 해도 비상식적인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말았다고 하는 말은 인정은 하면서도 빨리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집으로 바로 돌아오는 날이 잦았고 그러다 디데이가 도래한 날을 맞이했죠.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엄마랑 부녀회장님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있다 싶어서 속력을 더 내고 다가갔어요.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몰래야 하는 거라 저도 조금은 둘러서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런가 엄마 부녀회장 아줌마는 제가 온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나저나 부녀회장 아줌마 목소리 정말 장난 없었어요. 이러면 아파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없나?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아줌마 안 말리고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게 전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 사이 공방이랄 것도 없었지만 엄마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사람한테 화를 못 내는 성격이라 저렇게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말로 밀어붙이는 사람 앞에서 소용이 없어 보였어요. 왜 회비 안 내냐? 사람이 우습냐? 본인만 바쁘냐? 그럼 이 시간에 왜 놔두냐? 돈 없는 세탁소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돈 없다는 것도 말인지 방꾼지 회비도 안 되면서 왜 아파트 살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까지 했는데 주변에 몰린 사람들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해줬어요. 아줌마 왜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해요? 우리가 왜 돈이 없어요? 돈 없는 세탁소? 여기까지밖에 말 못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부터 얼굴이 벌개져서 눈물 콧물 흘리며 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그렇게 나쁜 말만 해요? 우리 엄마 하루도 늦잠 잔 적 없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어린 나도 못하는 건데 왜 우리 엄마한테 못 살게 굴어요? 아줌마 회비 걷어서 어디다 쓰는데 왜 자꾸 돈 달라 그래요? 왜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그만 좀 괴롭혀요. 대충 이랬던 게 생각나요. 꽤나 사람들이 몰려있긴 했는데 거기에 제가 껴서 울며불며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좀 적당히 했어야지. 우린 어른이니까 당신 행패 참지만 어린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얼굴이 벌개지도록 말을 하게 두냐며 정말로 회비는 잘 모으는 게 맞냐며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녀 회장에게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비이성적으로 막말하는 아줌마라도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는지 도망가더라고요. 엄마랑 저는 마주 앉고 울고 사람들은 달래주었고 얼마 뒤 그 부녀회장 아줌마는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고요? 그 일 있고 나서 아파트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거든요. 회비나 이런 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요. 그런데 그 공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 부녀회장 아줌마가 회비의 일부를 본인 사사로운 욕심 채우는 데다가 쓴 겁니다. 요즘에 왜 수기장부를 쓰는지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카드를 써서 투명하게 하던가. 아니네요. 원래 맘대로 쓰면 안 되는 돈이니까 잘 뒀어야 하는데 그런 구린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죠. 그게 알려지고 나서 아파트에 대자보 같은 게 붙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이 부녀회장 아줌마가 하는 게 꼴보기 싫었던 분들이 많았나 봐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죠. 여튼 그 아줌마는 본인이 먹었던 돈 다 토해내고 급하게 집도 내놨던 모양이더라고요. 상가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그렇게 그분은 이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의 부녀회장이 바뀌었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있었고 조금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파트 부녀회장은 왜 있나 봤는데 친목도모 같은 거더라고요. 뭔가 대장처럼 구는 또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부녀회장이라고 하면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남자들의 파티처럼 우리 여자들도 자그맣게 파티를 하자고 해서 만나서 신나게 논 뒤 분위기가 무르익어 땡땡땡 바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물론 저는 빠졌습니다. 저한테는 바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예요. 주변 친구들은 알고 있어서 이해해주는데 저는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서 좀 적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대체적으로 잘 살아요. 부모님이랑 강남 안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을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엄마는 의사고 아빠는 중소기업 자문위원을 도맡아 하면서 일하고 계시고요. 저도 부모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노력해서 대기업에서 기획팀에 근무 중이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두 분의 노후는 각자 책임질 수 있고 여유도 있는 정도? 저까지 책임은 져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배움을 받고 자란 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27살인가 그때 회사에서 친해진 친구, 동료들과 그 바에 처음으로 가보게 됐는데 바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워낙 워커홀릭이라서 일 말고는 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여하튼 처음으로 가보게 된 그날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김새의 사람이었고 성격도 너무 부드럽고 매너는 덤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잘생겨서 있는 내내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러느라 회사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분위기가 좋다 보니 다들 신나게 놀기 시작했고 죽이 잘 맞아서 그런지 회사 생활하면서 퇴근을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있었나? 오늘이 처음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대풍족한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저는 항상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끼리끼리 자라는 집안 애들 사이에서도 제 생각엔 저는 그 애들이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전 열심히 뭔가 공부하고 찾아내는 일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란 모토 없이도 열심히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이날을 겪어보니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라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헤어지는 길에 정말 잘생겨서 보고만 있어도 좋던 그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름은 박경우라고 하고 저랑 나이가 같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어요.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더군다나 경우는 그냥 재미로 또는 의무적으로 준 건지도 알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들뜨던 것도 가라앉으려던 차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제 직업이 이래서 신뢰는 안 가겠지만 괜찮으면 만나보자고 그렇게 문자가 오고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살다가 이상형을 만나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 그때부터 저희는 자주 만났고
저는 정말로 얘를 사랑하게 됐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이 남자는 이곳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 일을 하고 있다고. 사실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서 아픈 부모님이 신경 쓰이면 자신 안 만나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일로 저한테 기대는 일 없을 거라고 더함없이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에게 저는 반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성격도 정말 착하고 생각이 깊은 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얘가 돈이 있고 없고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벌고 제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얼마 후 저는 집을 나와 작은 아파트를 대출을 조금 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경우와 함께요. 저는 사귀면서도 경우는 일을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한날은 물으니 일에 귀천이 어딨냐며 내가 웃음 팔고 그래도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그러는 일이 너무 좋다. 여기 꼭 여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필요하면 남자들도 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무 여자한테는 작업 안 건다고 처음 일 시작하고서야 멋모르고 연락처 달라며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유도리 있게 잘하고 있고 직접 연락처를 달라고 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가만히 뒀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다가 더 묻지는 못하고 다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신혼처럼 사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이면 그 애는 잠들어 있고 저는 출근 준비하고 그러는 모든 생활들이 신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분이 행복하니까 일도 잘 되고 회사에서 제 입지도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보너스 받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제 지출은 경우에게 쏟아 들어갔습니다. 부모님 아프시다고 월급을 전부 보내는 모습을 보니 물질적인 것보다 필요한 것을 지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제 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이트 비용의 전부는 경우에게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사랑에 빠진 콩깍지가 씌인 줄도 모를 정도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만나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책임지고 싶다고 말하며 부모님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사실대로 말했지만 부모님은 당장에 퇴짜를 놓더군요. 어딜 봐서 믿음직한 사람이냐며. 믿음직한 사람은 그럴 일을 하지 않는 법이라고. 그런 일은 책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일이라며. 결혼은 당연히 안 되지만 사귀는 것도 안 된다고 극렬히 반대했었어요. 우리 부모가 널 애지중지 키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미안하다 하시며 정신 차려달라 그랬지만 저는 반대했다는 말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길로 집으로 다신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 혼자 살 수 있고 저는 제 선택을 믿었어요. 우리 둘이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부모님은 있고 둘만의 신혼 아닌 신혼 같은 생활 속에 가끔 경우가 외박이 잦은 날도 많았는데 경우가 본인이 살던 집을 완전히 나온 건 아니었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제 집에 완전히 눌러 앉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본인 집에 가곤 했는데 서울에 처음 올라오고 나서부터 있던 집이라 방 빼기가 추억들이 많아서 못 빼고 있다고 했었고 또 저는 궁금했습니다. 경우가 사는 집이 어떨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내 애인 집도 구경 못하냐면서 투덜대니 다음번엔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그렇게 2주 뒤에 경우가 살던 집에 드디어 가보게 되었어요. 경우는 지금 살던 집 생각하면 안 된다며 기대하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 정도는 안다며 걱정하지 말라 했죠. 도착한 집은 오피스텔 원룸이었어요. 집안은 정말 깔끔했어요. 뭐 별다른 게 있지도 않았지만 경우가 살던 집이라는 거에 궁금해서 온 거라 저는 집을 둘러보면서 경우랑 추억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부터 회사 일이 바빠 철야가 지속되는 날에 경우가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집에 없으니 일을 마치고 본인 집으로 갔나 싶어서 하루는 시간을 내어 경우가 사는 오피스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후 예상치 못하게 어느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우 박경우 집 아닌가요? 에? 아닌데요? 아, 저 여기 얼마 전에 왔었는데 혹시 그새 이사 오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저 여기 1년째 살고 있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후다닥 뛰쳐나왔습니다.
밖은 겨울이라 칼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춥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하는 생각에 머리가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번에 도착했을 때 지도 어플로 내 위치 주소를 확인했었고 또 경우가 사는 집이니 주변을 머릿속에 담아놨었어요. 언젠가 오늘처럼 몰래 우렁각시 같은 걸 해보고 싶었던 제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겪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정말 저 집이 방금 본 여자의 집이면 저번 주에 왔던 나는 저 여자의 집에 들어갔던 거고 경우는 저 여자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사이인 거고 그리고 저 여자는 경우를 고민하던 게 머릿속에서 가설을 내세우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경우는 모르지만 경우와 닮은 사람은 알고 있을 확률이 높고 경우가 본인 집이라고 데리고 왔던 집은 경우가 나 몰래 사귀는 어떤 여자의 집을 본인의 집으로 가장하였다. 뭔가 뒤죽박죽 쓰긴 했어도 머릿속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이제서야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사는 아파트에 경우가 며칠째 들어오지 않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 동안 경우의 연락은 한 통도 없었고요. 경우의 행동, 언사, 미묘한 눈빛, 미묘한 느낌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저희 커플 통장 내역 다시 보니 정말로 입금은 저만 했더라고요. 거의 1년 연봉 수준으로 넣어진 돈의 출처는 오로지 저뿐이었고요. 돈의 사용처는 오로지 경우의 쇼핑 목록뿐이었습니다. 여행을 비롯해서 저희가 만난 지 겨우 7개월째인데 제 통장에 어디에도 경우는 입장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넣었어도 잔고는 겨우 70만 원. 이때까지 제가 무슨 뻘짓을 한 것인지 뒤통수를 치고 들어오는 쪽팔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랑이었던 부모님께 한 집부터 생각나네요. 전화 오면 쉽게 일수이고 나보다 자신 일심만을 생각한다고 험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 엄마부터 생각이 났어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잘못부터 먼저 빌었어요. 엄마를 만나서 그간의 일을 전해주었고 엄마는 원래 살다 보면 똥 밟기도 하는 거라고 이제서라도 정신 차린 게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엄마가 안아주더라고요. 바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났고 돈을 뜯긴 만큼 병신 같은 짓을 한 건 저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속은 놈이 잘못한 거라고. 거기서 일하는 걔를 제가 어쩌겠어요. 정신 차린 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이 경우가 아닌지도 모를 남자에게 지금에서라도 제대로 알게 된 게 어디냐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부터 빼서 저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처음 경우가 먼저 연락을 줬더라고요. 간혹 일어나는 깜짝 선물 같은 선전화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불킥이네요. 최근에 너에 대한 걸 알게 됐다. 속은 내가 잘못한 거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말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얼굴 못 쓸 날 올 거라며 전화를 끊었고 차단 걸었습니다. 한 번 당한 저는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 뒤로 저는 바 근처엔 안 갑니다. 저는 현재 일하는 게 너무 좋고 최근에는 직장에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태의 사람의 모습이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요. 모든 바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아무쪼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장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6년 정도를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학교는 달랐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 23살까지 만났던 것 같아요. 세월이 길었던 만큼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와 했던 모든 일들이 처음이었기에 항상 그 친구와 하는 모든 만남들이 특별하고 소중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어찌나 철없는 생각이었는지. 저는 남을 잘 믿고 속 얘기를 잘하는 타입이라 배신도 참 많이 당하고 이간질도 많이 당해서 따돌림도 좀 당했어요. 어렸을 때는 참 왜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게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진했을 때 남자친구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라며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했어요. 저희 집은 집안 사정 때문에 동생은 엄마와 저는 아빠와 이렇게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집에 밥을 챙겨줄 엄마가 안 계시니 하루에 용돈 3만원, 5만원 이렇게 넉넉하게 챙겨주셨어요. 행여나 딸이 굶고 학교 가진 않을까, 돈이 없어 저녁도 못 먹는 것 아닐까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전부 그 친구와 데이트하는데 다 쓰곤 했어요. 같이 먹는 밥, PC방비, 영화 티켓값, 모든 데이트 비용은 제 용돈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 친구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호구처럼 돈도 퍼주고 마음도 퍼주는 연애를 한참 하고 있던 중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그때는 문자를 보내던 시절이었는데 하교를 하고 있던 저에게 이상한 뜬금없는 문자가 왔어요. 크크크 완전 웃기다 나도 보여줘 였는데 그때 제 문자에는 오전부터 답장을 안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해서 따졌어요. 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더니 누구한테 보내는 문자였냐고 엄청 화를 냈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상태였기에 저는 무조건 여자라고 확신을 했고 어떤 여자냐고 따져 물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중학교 친구고 오뎅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라고 오해라고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연락해주는 걸 깜빡했다고 했어요. 화낸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미안했죠. 급하게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너무 미안하고 창피했죠. 그렇게 시간을 또 흘렀고 우리는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취업을 했고 남자친구는 대학교 진학을 선택했죠.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고등학교라는 작은 우물 안에 있다가 사회로 나가면 넓은 눈을 가지게 되고 다른 예쁜 여자도 눈에 많이 보일 거고 더 잘난 여자를 만나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 촉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그 친구 SNS에 처음 보는 여자가 애교를 부리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제가 그걸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듣기도 전에 그 친구는 저에게 이별을 말하더라고요. 욕도 많이 해보고 집에도 찾아가 보고 울면서 매달려보기도 하고 집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보기도 하고 뭘 해도 붙잡혀주지 않았어요. 정말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며 살았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고 저는 이제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했죠. 완벽하게 괜찮진 않았지만 나아지더라고요. 드디어 저도 밝은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얼굴 한번 보자고 괜찮아진 줄 알았던 심장은 다시 요동쳤고 나한테 다시 기회가 온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술 한잔을 하게 되었고 얘기를 나누는데 아직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여자와 헤어질 테니 자기와 만나달라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여자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었지만 너무나도 다시 갖고 싶던 그 친구였기에 그러자고 했어요. 원래 내 건데 그 여자가 뺏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쓰레기 같은 만남이 시작된 지 4일째. 그날은 그 친구가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저를 만나러 온 날이었어요. 잔뜩 멋부린 옷차림에 잔뜩 신경 쓴 머리, 그리고 옷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여자의 입술 자국. 너무 속상하고 슬펐지만 웃으면서 이게 뭐냐고 얼른 닦고 와 라고 말하고 그렇게 인생 최고로 불쌍한 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현재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서 못 만나겠다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고 그렇게 또 울면서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 이별보다는 훨씬 금방 괜찮아졌고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술안주로 그 친구를 욕하면서 지냈죠. 그 이후 저도 연애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며 점점 이별에 대해 담담해졌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진짜 괜찮아졌는데 그 친구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한심하게도 저는 그 친구를 또 만났죠. 하지만 그때처럼 바보같이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갔어요. 만나자마자 그 여자와 헤어졌다는 말을 먼저 하더군요. 저와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저 같은 사람은 없다고. 휘둘리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바보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내심 너무 기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그를 믿어보기로 했죠.
이제는 원래의 우리로 돌아간 것 같은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몇 달을 행복하게 만났고 그 친구는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 날짜를 받았고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열심히 만나고 또 만났어요. 그러다 점점 저에게 또 소홀해지기 시작했죠. 알바를 하고 있어도 항상 저를 만나고 알바하는 곳에 저도 부르고 했었는데 그날은 저한테 이상한 핑계를 대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자 촉이 진짜 무서워요. 이상한 기분에 친구를 데리고 그 친구가 알바하는 곳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노닥거리는 그 친구를 봤습니다. 진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뭐냐고 물으니 군대 날짜 잡아놓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웃기고 어이도 없고 나는 뭐냐고 물으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끝이니 다시 연락하지 말아라 하고 자리를 나왔고 여러 번의 이별 때문인지 이번엔 눈물도 나지 않고 욕만 나왔어요. 그리고 입대하기 일주일 다시 저에게 찾아왔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자기가 미쳤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널 믿을 수 없다 라고 뿌리쳤지만 제가 그 친구와 했던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쉽게 나지지가 않았나 봐요. 저는 또 바보처럼 받아주었고 군대를 보냈어요. 보내고 난 뒤에는 면회도 주마다 가며 지극정성으로 그 친구를 대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돈도 보내주고 소포도 기념일마다 보내고 부대 사람들 선물도 챙겨서 보냈어요. 어느 날은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SNS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생각이 났고 그 SNS를 들어가서 지난 대화 같은 걸 봤는데 그때 알바할 때 바라폈던 여자와 시시때때로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오뎅 휴가 나와서 만나자. 네 여자친구는 어쩌고. 비밀로 하면 돼. 등등. 저는 고등학교 때 오뎅이라는 친구를 남자라고 속였던 것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그때 알바하면서 바람 핀 것도 그때 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진짜 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서 다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됐고 그 친구 면회를 가는 날이 왔어요. 원래 잘생기지 않은 친구였지만 항상 제 눈에는 잘생겨 보여 잘생겼다 칭찬을 하곤 했는데 그날 본 그 친구는 너무 역겨워 보였어요. 몇 년 동안 그 여자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생각하니 그 친구 얼굴에 토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구역질이 나고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같이 면회실에서 밥을 먹었어요. 다 먹고 얘기를 했어요. 너가 걔랑 메시지 나누고 다 봤다.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봤냐고.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귀를 때렸어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순둥순둥 바보 같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나오니 많이 놀래더라고요. 지도 창피했는지 나가자고 했고 저는 네가 한 짓거리가 창피한 건 알긴 아니? 라고 물었고 그 친구는 대꾸하지 않고 바닥만 쳐다보더군요. 고등학교 때부터 날 속였고 그 여자랑 몇 번이나 만나면서 나를 얼마나 우습게 만들었는지 아냐고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때리고 또 때리고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머리에 부어버리고 다시는 평생 나를 찾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란 말을 남기고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뭘 더 했어야 했는데 더 퍼부어주고 올걸 이런 생각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보상이라도 받듯 괜찮은 남자와 바로 연애를 시작했고 그 친구한테는 전화가 계속 왔어요. 울면서 제발 다시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부대에서 그날 일이 소문이 나서 너무 힘들다고. 저는 비웃어 주었고 네가 했던 일인데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해주었고 그 오뎅인지 뭔지 아는 여자애한테나 전화하고 놀아라. 나는 지금 너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사람 만나 너무 행복해. 똥차가고 벤치 온다는 말이 딱 나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학창시절 남들은 다 행복했던 연애 경험을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망쳐버린 것 같아 속상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났고 마지막엔 하고 싶었던 만큼 퍼붓고 패줘서인지 속이 시원합니다. 평생 지질이 궁성처럼 살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인 29살 여자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결혼해서 딸아이는 벌써 7살이죠.
저희 남편은 저랑 15살 차이가 나는데요. 어릴 때 뭐가 씨였는지 남편이 정말 어른 같고 커 보여서 순진하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나이만 많았지 별로 이뤄놓은 게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꽤 부유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친정집에서 남편을 많이 도와줬어요. 물론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나이도 어린데 결혼한다고 데려온 남자가 저보다 15살이나 많았으니 당연히 온 집안이 뒤집어졌었죠. 아빠는 저를 다시는 안 본다고 집 나가라고 했고 모든 지원을 끊으셨었죠. 하지만 저와 남편의 끈질긴 선택 끝에 저희는 결혼할 수 있었고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하시고는 남편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나이만 많았지 이뤄놓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아빠 건물에 비어있는 곳에 가게를 하나 차려주셨죠. 다행히 가게는 매출이 잘 나왔고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했고 종종 가게가 바쁜 날에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남편 가게 일을 도왔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보통 부부인데 저는 점점 나이 든 남편과 사는 게 지쳐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20대인데 남편은 40대 중반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많으니 시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으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도 키우며 매주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간호를 해드렸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부전화를 요구하셨고요. 나이 많은 부모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어째 전화도 안 하냐고요. 아침 먹고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그리고 제가 아이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전화를 못하면 꼭 먼저 걸어오셨어요. 잊은 거 없냐면서요. 저는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났지만 어리기도 했고 결혼하면 원래 이렇게 사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남편 집안도 잘 사는 편이 아니어서 집에 돈이 없었어요. 남편 남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백수였고 나이가 그만큼 먹도록 부모님한테 저희 남편한테 빌부터 지냈죠. 그래서 남편의 가게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저희 친정 쪽에서 남편 가족들까지 도와줬어요. 뭐 병원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요. 남편 동생까지. 남편 가게가 자리 잡고 나서는 남편 동생을 직원으로 고용했고 남들보다 월급을 배로 줬습니다.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전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처럼 그냥 주는 용돈이 아닌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 주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남편 동생이 수입이 생기면 그래도 저희 집에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남편 동생은 시어머니 병원비라든지 약값 그리고 시아버지 용돈 등을 드릴 때는 항상 돈이 없다며 남편에게 형이 좀 해주라 하고 염치 없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또 그걸 다 들어주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참 착하다는 거예요. 착해서 가족들의 부탁이라면 다 들어줘서 문제였지만 그래도 저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좀 크고 저도 아직 어리니 뭔가 저만의 일을 갖고 싶더라고요. 남편 가게 일 도와주는 거 말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남편 가게를 같이 운영하면 안 되냐 하지만 그런 가게 일 말고 제대로 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잠깐 알바했던 거 말고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지만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알바 말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뭐라도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학원이나 다녀볼까? 집에 가만히 있기도 심심하기도 하고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자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지내라고 화를 내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약간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면 탐탁지 않아 있고 겨우 남편을 설득해 친구를 만나러 가면 쉴 틈 없이 전화가 오곤 했었죠. 언제 오냐고요. 어쩌면 제가 남편보다 어리고 아직 젊고 친구들은 다 미혼이니까 혹시라도 바람이 날까봐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던 저였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그런 태도가 너무 화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싶었죠. 그래서 아직 어린데 이렇게 사는 내가 너무 불쌍하다. 당신이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당신 같은 남자랑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라고 씩씩댔고 남편은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번 지르고 나니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점점 깊어졌고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고 남편과 헤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오는 시아버지의 전화, 아프신 시어머니, 철없는 남편 동생, 모든 것들이 짜증났어요. 대체 내가 왜 이 집안 종처럼 살아야 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의 전화를 다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며 난리가 났고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셨대요.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덩달아 화가 난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내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챙기라며 우리 아빠한테는 일주일에 전화 한 통 드리기도 어려운데 내가 왜 당신 아빠랑 맨날 통화를 해야 하냐며 오히려 저도 큰 소리 쳤죠.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는 시어머니 보러 가지도 않을 거라고 했고요. 남편은 화가 나서 더 소리쳤고 저는 그렇게 니네 부모님을 끔찍하게 아낀다며 니네 형제가 알아서 보살피라고 나한테만 효도를 요구하지 말라고 했죠. 남편은 난리가 났고 그대로 당장 집으로 달려오더군요. 씩씩거리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고 저는 홧김도 조금 있었지만 우리 그냥 이혼하자고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자고 얘기하자 남편은 갑자기 씩씩거림을 멈추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큰 소리만 날리더니 갑자기 얼굴을 바꾸는 겁니다. 절대 저와 헤어질 수 없고 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요.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묻더군요. 전 그 순간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에 대해 일절 터치하지 않을 것,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화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 것, 효도는 니들 형제가 알아서 할 것, 앞으로 시부모님 생활비는 남편 동생에게도 부담하게 할 것. 당장 생각나는 대로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고 다 알겠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남편이 이 얘기를 시아버지와 동생에게 했는지 또 발칵 뒤집혔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는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고,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가족끼리 치사하게 왜 이러냐며 등등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 집안 사람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 그렇겠나요?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전화했고 나랑 헤어지기 싫으면 니네 가족들이랑 연락 끊으라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다시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아 남편은 가게를 비우고 그대로 집에 달려왔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어떻게 그래도 가족들을 손절하냐고 하더군요. 아니 왜 못하나요? 저는 더 이상 마음 약해지고 싶지 않아서 손절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내일 당장 이혼서를 접수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기는 싫었는지 알겠다고 손절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시아버지와 통화하는 소리를 몰래 듣게 됐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이제 안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혼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뺏긴다고, 죽을 때까지 또 힘들게 살고 싶냐며, 어머니도 아프신데 그 병원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냥 며느리랑 아들 없는 셈 치라며 아내 몰래 제가 연락 자주 드리고 찾아뵙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는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랑 헤어지기 싫었던 이유가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돈 때문에, 아니 저희 부모님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에 배신감이 들고 분노감이 차올랐습니다. 제 인기척 소리에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아빠에게 전화해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고 당장 남편을 가게에서 내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말했고요. 남편은 무슨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무릎 꿇고 빌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더욱더 정 떨어지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집에서 남편을 쫓아내고 다음날 가게에서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소액의 위자료를 건네면서 이거 받고 내 딸한테서 떨어지라고 하시며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요. 안 그러면 소송으로 갈 거고 이 돈도 못 받게 될 거라고요. 그랬더니 돈이 뭔지 참 그 인간이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인간 같지도 않았던 집안과 인연은 이제 끊은 상태입니다. 정말 사람이 잘하면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도 잘해주려 해야 하는데
제가 무슨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왜 모든 걸 다 해주고 돈까지 주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리고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적당히 제 생각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은 돈대로 받고 며느리한테 꼰대짓은 할 만큼 하고 못 빳빳이 세우고 살고 싶고 정말 떠올릴수록 짜증이 나네요. 이렇게라도 남담이 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